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을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막스의 얘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1층에서 2층으로 3층으로 올라가는 입체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출발할 때 이 출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위에 2층을 올리는데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까먹었을 거예요. 대부분 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대부분 다 까먹으셨을 것이 많아서 제가 그걸 간단하게만 먼저 오늘 말을 꺼내기 위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돈이 모든 걸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취직이 모든 걸 지배하는 그런 사회에 살죠. 그리고 그 취직의 목을 매기 위해서 우리는 김예슬 씨가 거기 밝혔듯이 자신의 영혼까지도 팔아서 어쨌든 거기에 모든 걸 매달리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매달리면 그러면 그 매달린 결과 우리에게 어떤 안락하고 안정된 그리고 보장된 또는 행복한 삶이나 생활이 보장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이 잘못되지 않았든 간에 어떤 길을 하나를 택해서 거기에서 뭔가 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면 설사 그 답이 좀 잘못된 것이랄지라도 그건 그때 가서 사귀면 될 문제예요. 문제는 어떤 선택을 해도 우리에게는 그 선택이 답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불안과 불행에 빠뜨리는 답밖에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취직도 어려워. 영혼을 팔아도 안 돼. 스펙을 쌓아도 안 돼. 그래서 재테크를 해. 재테크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니까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딱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나로 하여금 어떤 선택도 허락하지 않은 이 조건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 변혁을 꿈꿉니다. 그 변혁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변혁이 되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강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사회 변혁을 하려고 보니까 이 변혁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우리 사회에서 봐요. 어떤 한 젊은 여공은 수십 미터 되는 고공 크레인이 올라가서 1년이 넘는 농성을 해서 희망버스를 조직을 했고, 어떤 사람은 수십 명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결국은 23분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수백 미터, 수십 미터 고공 농성, 지금도 이 추운 길 바닥에 야외에서 천막에서 농성하시는 분, 창고에서 농성하시는 분, 위에 굴뚝에서 농성하시는 분, 지금도 무수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반복이 되어도 우리에게 뭔가 좀 나아지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변혁은 우리가 모두가 꿈꾸는 것이지만 그 변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이 이게 그렇게 안 되게 만드는 것일까? 알고 봤더니 과거에도 이런 변혁을 꿈꾼 사람들이 있었고, 그 꿈꾼 사람들이 100년 동안 우리하고 똑같은 헛발길을 계속했었는데, 이 헛발길을 진짜 발길로 정말 그 헛발길을 실현시켜 줄 수 있었던 딱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 책이 있는 것이죠. 막스의 자본이라는 책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이 남겨준 교훈을 역사적으로 실천했던 나라와 실천하지 못했던 나라를 똑같은 4만 불 이상의 선진국가 중에서 북유럽, 독일과 스웨덴,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나라를 비교해서 결국 우리가 가고자 하는 노동자로서 내 노동력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나라가 이 책과 관련해서 어떤 경로를 밟아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현실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변혁을 꿈꾸는 자는 이 책을 보지 않고서는 변혁에 결코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책을 보려고 우리가 탁 이제 열어봤어요. 여러분, 이 책은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금지 도서였죠. 이게 그래서 이제 판도라의 상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열어서는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 여러분, 이 책이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이 책이 바로 사회변혁, 혁명의 교과서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교과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혁명을 해야 되느냐,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변혁의 동기가 있어야 된다. 그걸 이 책이 찾아내줬어요. 깨미와 배짱이의 운명이 뒤바뀌는 것. 그거는 누가 봐도 이상한 것이죠. 그게 첫 번째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은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데 이 책은 그 뜻대로 되지 않는 그걸 뜻대로 되는 원리를 찾아내었고, 그걸 노동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리고 그 원리를 실천했던 나라들에서는 오늘날 유럽에서 보듯이 우리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다. 그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두 가지가 이 책 안에 숨겨져 있는, 혁명의 교과서에 숨겨져 있는 혁명의 원리 두 가지였다. 자,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오늘 드릴 얘기는 뭐냐면, 그거 바로 첫 번째 거예요. 여러분, 깨미와 배짱이의 운명이 바뀌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것인데, 이상하게 현실에서는 그게 현실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게 무엇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 이걸 바꿔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혁은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다수의 동의를 끌어낸 다음에 이 동의를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됩니다. 깨미와 배짱의 운명이 뒤집어졌으면 이 뒤집어진 원인이 어디에 있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해결하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일러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다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니까 저도 공부를 해요. 이런 공부를 하면 우리가 항상 그런 걸 느끼죠. 답안지를 시험지를 탁 받아들게 되면, 이거는 그때 잠깐 봤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죠. 여러분,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사물을 우리가 푸는 데에는 열쇠를 발견하기는 쉬워요. 답을 발견하기는. 그런데 내가 분명히 이 답을 옛날에 본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안지에 지금 쓰지 못하는 까닭은 딱 하나죠. 공부를 적게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한 번만 더 봤으면 내가 알아냈을 건데. 그러니까 인생이란 게 그런 거죠. 제가 우리 경제학과 학생, 동아리 경제학과 이제 우리 동아리 경제학과 학생들은 제 강의에 예로 많이 나오는데 그 학생들은 좀 미안한데 어쨌든 그 학생들을 만나면 항상 제가 출석을 불러요. 근데 출석을 일일이 부를 수가 없으니까 저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출석표를 나눠주거든요. 표를 그냥 나눠주면 제가 좀 억울해서 거기에다가 보통 뭐 설문조사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한번 그렇게 물어봤어요. 요새 지금 최근에 뭐 드라마나 이런 것 안에 시간여행 같은 주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생에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간여행을 딱 한 번 할 수 있는 기차표가, 시간여행표가 주어졌다고 한다 그러면 당신은 뭘 하고 싶습니까? 그걸 한번 적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강의하는 그 학생들이 대학 2학년 학생들입니다. 제가 좀 놀란 건죠. 물어봤더니 90% 이상이 대부분 다 중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중학교로. 왜? 그랬더니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그래서 다시 또 나눠줘가지고 왜 중학교로 가야 되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요. 그때 공부를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수능 점수를 조금만 더 잘 받았으면 자기가 지금 좀 더 좋은 대학에 가서 좀 더 인생에 대한 안락함을 전망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그러면은 그 답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답이 실천이 안 되는 게 문제거든요. 그 답이 실천이 안 되는 까닭은 여러분, 그 답이 그냥 핀세트로 탁 집어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교의 변혁은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변증법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여러분, 이 변증법적 방식은 이런 겁니다. 낮이, 환한 대낮이 밤이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낮이 밤이 된다는 걸 알고 있죠. 분명히. 그런데 낮이 밤이 되어가는 중간에는 저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조금. 어느 시점이 밤일까요? 어느 시점이 밤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 분명히 밤이 있는데 여기서 어디가 밤이냐는 거예요. 어디가.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완전한 밤이 되기 전까지 이 중간 과정은 모릅니다. 이거는 밤인 것 같기도 하고 낮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낮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이 변화의 과정은 우리는 만일 밤이 목표로 간다 그러면 밤으로 향해서 가는 것이지만 지금이 밤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면서 가면서 드디어 밤을 찾아내는 겁니다. 변화라는 건 그렇게 오는 거거든요. 제가 프레시안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우리 강양구 기자께서 이제 기자의 말하자면은 민첩성으로 제목을 이상하게 뽑아서 좀 웃겼는데, 실패를 거듭해야 된다고, 실패를 거듭해야 된다고. 여러분, 왜 그러냐면, 낮이 밤이 되는 요 과정은 밤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낮이 밤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지만, 그 과정 안에는 밤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게 전부 밤이 아닌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체제가 우리에게 모순이 된 경제체제이고 우리가 가야 될 경제체제보다 좋은 체제는 마지막 시간에 이제 하게 됐는데 막스가 말했던 자유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 나라는 그 가는 도중에는 절대 자유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자유의 나라가 아닌 거죠. 자유의 나라에 가깝게 가 있다고 얘기하는 북유럽 나라들, 그 나라들 어느 나라도 지금 아직 자유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미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실패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방향이 거기로 향하는 것이 쌓이는 그런 실패가 쌓여야만 비로소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변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변화로 가는 길은 그래서 험한 길입니다. 험한 길인데 당장 답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승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승리가 쌓여서 언젠가 되려 그러면 방향이 올바라야 돼요. 방향이. 요 방향이 그 답을 향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똑같은 실패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실패도 그냥 왕창 실패가 있는 것이고 단순한 실패. 이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다음을 위한 실패가 있어요. 다음을 위한 실패가 계속 쌓여야만 그래야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 우리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본질이라는 것을 하늘 위에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보면 같은 게 하나도 없는 차이만 존재하는 현상만 존재한다 그랬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 이어야 하는 것이지 현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들은 막스는 변화의 동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변화시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일러줍니다. 이게 변화되기 전까지는 변화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막스가 일러주던 이 본질, 요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혁명의 교과서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혁명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좋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막스가 일러준 이 바로 혁명의 목표, 이 자본주의의 본질, 이 본질이 얼마만큼 변화했는지를 알면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변화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변화의 바로미터입니다. 제가 북유럽 나라들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 훨씬 좋은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바로미터도 여기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걸 보면 그래서 그 사회가 좋은 사회구나. 그 사회가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하구나. 그걸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막스가 얘기했던 자, 볼까요? 여러분, 막스는 깨미와 배짱이의 뒤집힌 운명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 원인을 딱 뒤집어야게 바뀌는 것이니까 이걸 어디에서 찾았느냐 하면 자본주의 이전의 경제체제, 자본주의 이전의 경제, 이 앞에 걸 하나 끌까요, 불을? 자. 깨미와 배짱이 운명이 언제 바뀌었느냐 하면 자본주의 이전, 자본주의 이전에는 깨미와 배짱이의 운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화의 형태와 일치했었는데 이게 언제부턴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뒤집어진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냐, 이게 어디냐. 그걸 이제 막스가 찾아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막스는 깨미와 배짱이의 운명이 뒤집어지는 시점을 어디에서 봤느냐면 이렇게 본 거예요. 옛날에 깨미와 배짱이 우화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촌에 살았습니다. 여기에 아래런 데 살았죠. 여러분 요거는 먼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의 보통 마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배산 임수라고 그랬어요. 뒤에 산을 등지고 앞쪽에는 강이 흐르죠. 왜냐면 우리가 되게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마을은 앞에 논을 거느리고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고 그 뒤는 산입니다. 요게 보통 우리가 옛날에 살던 동네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여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 시기에는요. 아침에 잠을 깨면 지금은 아침에 눈을 뜨면 대부분 다 지하철 타고 출근한다고 정신이 없죠. 이때는 출근하면 어디로 가나? 출근 앞으로 합니다. 마을 앞으로 가요. 여기서 일을 해요. 여기서 일을 하고 퇴근하면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된 물건을 집으로 들어가서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곳과 소비하는 곳이 일치했어요. 그리고 생산하는 사람이 소비하는 사람과 일치했습니다. 이거를 보통 우리가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는 자영농민, 보통 그렇게 불렀거든요. 자영선호, 이렇게. 생산과 소비 일치해요.
생산과 소비가 일치할 때는 요즘은 내가 초등학교 교과서를 내가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저는 옛날에 그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습니다. 국민학교 교과서에 보면 형제가 각각 자기 논에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수확한 이제 쌀을 가지고 서로 상대편 형집에 아우는 형집에 형집은 형은 아우에게 쌀을 더 주기 위해서 밤에 쌀을 옮기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이 나와요. 자기가 생산한 물건은 자기가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기에는. 그래서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치하게 되면 생산에 투입한 노동에 비례해서 내가 소비할 수 있는 부의 크기도 비례해서 함께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농민 집안은 잘 살고 게으른 농민 집안은 못 살고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미와 배짱의 우화가 일치했었고 현실과 일치했기 때문에 그게 우화로 성립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봐도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 그 예미와 배짱의 우화가 맞지 라고 누구나 다 얘기를 해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소 우화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물건을 우리는 직접 내가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우리는 다 어디 가서 사냐? 슈퍼마켓에서 사와요. 그렇죠? 슈퍼에서 사옵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모든 연필, 신발, 옷,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건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직을 해서 공장이나 또는 사업장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자동차, 여러분들이 만드는 배, 여러분들이 만드는 옷은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것이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분리가 되고 생산한 사람은 오로지 자기가 생산한 것을 시장에 내다 팔 뿐이고 자기가 소비하지 않고 소비하는 사람은 오로지 자기가 그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물건을 사올 뿐입니다. 그래서 구매와 판매만 존재하는 것이지 생산과 소비는 분리가 돼버려요. 우리가 오늘날 사는 경제체제죠. 자, 이런 경제체제가 되면 내가 생산에 아무리 많은 노동을 투입해도 그게 내가 소비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산되는 물건 가운데 정말 좋은 물건 우리가 보통 사치제라고 부르는 거 여러분들 모피 코트 기가 막힌 거 아닌가? 부의 상징? 모피 코트가 뭐 요새는 그냥 웬만한 거 그냥 좀 좋은 거라 그러면은 디자이너 거 정도 되면 이게 막 억이 넘는데 이런 거 1억이 넘고 2억이 넘는 그 좋은 모피 코트를 만드는 노동자가 그 모피 코트를 입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노동을 많이 해서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그게 내 소비와 무관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 영역에 와서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듯이 시크릿 가든 같은 드라마에서 좋은 차를 외제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그 이상한 이 추리닝 입은 그런 그 옷을 소비하는 사람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냐?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회사에 잠깐 출근했다가 애인 따라다가 쪼그러들어요. 그것만 합니다. 그렇죠? 소비하는 사람을 지금 자세히 보면 우리는 좋은 물건을 그리고 많은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일수록 풍요롭고 사치스러운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일수록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압니다. 반면에 제일 험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가난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동과 부가 분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교환에 의해서 이렇게 분리가 되고 나면 이제 아무리 깨미처럼 열심히 일해도 내가 부유하게 살 수가 없으니까 가난해질 가능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내가 아무리 땡땡이를 많이 치는 배짱이라 할지라도 시장에서 물건만 많이 사오면 내가 굉장히 부유하게 살 수 있으니까 배짱이가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긴 했는데 여러분 이건 사실 가능성일 뿐이에요.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제가 가끔 나중에 이제 이제 여기서는 하지 않지만 막스 경제학 공부를 하면 자본을 처음 읽게 되면 제일 앞부분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깨미와 배짱이에 뒤집어지는 이 원리를 막스가 노동의 이중성이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노동을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자본주의가 되면 두 개의 노동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일을 직접 하면서 흘리는 땀의 양과 일치하는 노동이 있어요. 그거를 구체적인 노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구체적인 노동을 많이 해도
실제 내가 이 부를 누리려고 그러면 이걸 시장에 내다 가지고 팔아야 되거든요. 시장에 내다 팔 때는 내가 가지고 와서 그 물건은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때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내가 여기에 투입했던 노동과는 별 상관없는 평가를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는 어떤 평가가 존재하느냐 하면 사회적 평가가 존재해요. 그래서 예를 한 가지만 들어드리면 여러분 모든 사람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이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학생들 알바하면 얼마 받죠? 시간당? 지금 기껏해야 이제 5,230원이 됐으니까 이제 아마 5,500원까지 줄지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4,800원 남짓이었으니까 보통 알바하면 다 시급 5,000원 받았죠? 뭐 맥도날드 같은 데는 엄격하게 4,800원 얼마 이렇게 줬지만 5,000원, 시급 5,000원 받습니다. 1시간 일하면 5,000원 받아요. 여러분 1시간 일하고 5,000원 받는 것을 청년 유니온 같은 데서 보고한 바에 따르게 되면 사실은 저희 딸내미도 제가 이제 알바를 시켜봤기 때문에 알아요. 얘가 투썸 플레이스에서 일을 했었는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옷을 딱 갈아입고 나면 그때부터 관리자가, 매니저가 일러주는 것이 당신이 지금 정해진 6시간 동안 CCTV가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그 CCTV가 있는 곳 범주를 절대 벗어나지 마라. 만일에 벗어나게 되면 그 시간은 시급에서 깎인다는 거죠. CCTV 딱 보이는데 거기서 일합니다. 보이는 데서 일하고 그 다음에 그 알바 해보신 분 알게요. 앉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반드시 서 있으라 그러죠. 왜냐하면 서서 할 일이 계속 있거든요. 서서. 그래서 절대 휴식이 안 됩니다. 6시간 동안. 그래서 알바 6시간 사실 고달파요. 6시간만 일을 해도 1시간 동안 쉬는 시간이 잠시도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 혹시 변호사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한번 구해보십시오. 변호사님한테. 변호사님한테 우리가 당신이 가진 법률 지식에 대한 자문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본다고. 그러면은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하면 변호사는 직접 받는 법이 없어요. 저는 제 친구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도 그 친구가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사무원 아가씨가 받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분을 밝히고 바꿔달라 그러면 그때 바꿔줍니다. 상담을 신청을 하게 되면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단지 물어봅니다. 쭉 그 아가씨가. 그래서 대충 이제 영역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안이 뭔지도 좀 자기가 파악을 하고 나면 상담하러 오시려고 그러면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하고 나면 반드시 전화 끊기 전에 제일 중요한 얘기를 꼭 한마디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시겠지만 변호사님 사무실로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시간이 체킹돼가지고 딱딱딱 체크돼가지고 30분당 얼마를 받습니다. 이런 부산은 좀 싸더라고요. 부산은 지금 이제 물론 부산도 이제 변호사 급이 있어가지고 뭐 조금 이제 이 변호사 중에서 좀 약간 그 중견 변호사 이런 분들은 30분 정도 하면 보통 한 20만 원 정도 받아요. 30분 정도 하면 1시간이면 40만 원이죠, 여러분들. 법률 상담은 1시간 하면 망하는 겁니다. 이 비싼 거죠. 근데 이제 대법원장 뭐 하시는 분이라 대법원장은 아니겠지만 대법원 판사를 하시거나 하여튼 좀 상당히 비중 있는 분한테 하면 여러분 거기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거기는 가격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청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면 이게 얼마가 올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1시간의 노동이 한 사람에게는 수십만 원이고 한 사람에게는 고작 5천 원입니다. 이게 어디서 결정되는 것이죠? 어디서 결정돼요? 뭘로 결정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노동을 하면서 우리가 힘을 들이는 노고에 비하면 5천 원짜리 알바가 변호사님 1시간의 이 컨설팅보다는 훨씬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평가를 못 받습니다. 이게 바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라고 하는 노동 이중성인데 그래서 요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동하는 결과가 반드시 내한테 그 소비의 결과, 내 부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이 사회에서는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교환 때문에. 바로 교환이 그걸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요 교환이 우화의 역전 가능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고 여기 이제 실제로 뒤집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교환의 가능성이 어떻게 해서 현실이 되는 것인지 그건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리는 그것이 현실이 되어 있는 것을 보는 거죠. working poor.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가난하고 일을 적게 하는 사람일수록 잘 살거든요. 이 말은 좀 잘못됐습니다. 일을 적게 할수록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잘 사는 사람일수록 일을 적게 하는 겁니다. 이거 인과관계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말을 바꾸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다가 실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했냐. 지금부터 공부 안 하랍니다. 그런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가난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고 잘 사는 사람이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이지 공부를 안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 이제 그걸 분명하게 합시다. 자, 어쨌든 working poor. 이게 바로 요 때문이다. 여러분, 요게 막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든 모순, 우리가 첫 장면에서 봤던 정주영 회장님이 바라던 그 품성에 우리가 맞추기 어려운 이 기가 막힌 현실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본질.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그 현실이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 그거를 막스가 일단 집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잠깐 역사적으로 우리가 요 교환이 등장하게 되는 역사적인 과정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왜 필요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체제가 지구상에서 모든 나라에서 똑같이 시작이 되었으면 아마 지금 자본주의라는 것에 대한 평가도 아마 상당히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는 특이하게도 영국이라는 척박한 섬나라의 그 영국 안에서도 맨체스터라고 하는 조그마한 소도시, 반경 40km도 안 되는 조그마한 소도시, 그 도시에서 시작이 되어서 이게 거의 200 몇십 년 동안 점점 커져서 지금은 세계 전체를 지배하게 된 겁니다, 이게. 따라서 이것은 어디선가 출발된 점이 있고 그 출발된 점에서 점점 발전해 나온 경제체제입니다. 따라서 요 출발점에서 발전해 나가기까지의 이 과정을 우리가 어느 정도라도 알아야만 이 문제의 본질에 있어서 가끔 헷갈리는 문제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체제는 유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도 영국에서. 이게 어떻게 하다 시작이 됐느냐? 이게 이거와 관련했어요. 여러분, 자본주의 이전에는 생산과 소비가 일치한다고 그랬습니다. 생산과 소비가 일치하는 경제 구조를 우리는 자급자족 경제 구조라고 그랬어요. 자급자족. 요 시기는요, 생산한 것만큼 소비를 했었고 거꾸로 소비할 만큼만 생산했습니다. 교환이 없었거든요. 교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내가 소비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생산할 필요가 없었어요. 생산을 해봐야 쓸모가 없는데 뭐, 쓸모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장 기술도 별로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하면 쓸모가 없으니까 뭐 그거 그냥 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생산을 많이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생산을. 여러분, 이제 이 뒤에 나오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1년 중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며칠 정도 일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식적으로 1년에 365일이잖아요. 그런데 현대자동차를 제가 조사를 하면서 알았는데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출근하는 날짜를 계산을 해보니까 240일이더라고요. 240일. 우리가 대체로 그 정도 출근을 해요. 240일 동안 일을 하는 겁니다. 휴일 다시고. 물론 그것도 정규직이고 그 다음에 비교적 좋은 직장일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노는 날. 여러분, 그런데 자본주의 이전에는 사람들이 며칠 출근했을 것 같아요? 1년 중에서? 오늘 하게 되는데 160일을 했습니다. 자본주의 이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일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많이 생산해도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뭘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과도하게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천빈, 청빈, 낙도, 뭐 안빈 낙도란 말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고려 시대의 말기에 충신으로 알려진 최영 장군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황금처럼 비싼 거를, 안 그렇습니까? 그걸 돌같이 보라니, 그 돌처럼 볼 수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금 있으면, 여기 금이 좀 떨어지면 여러분들 저하고 지금 수업하고 야이 있겠어요?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필요가 없으니까. 자, 요게 자본주의 이전의 경제 체제였어요. 그랬는데 요게 깨지게 됩니다. 깨지게 되는데 이게 깨질라 그러면 내가 소비하는 것만큼을 생산을 했기 때문에 내가 소비하는 것만큼을 생산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면 이건 절대 안 깨져요. 내가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 내버리면 되는 거잖아. 내버리면 다시 일치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비가 많아서 생산과 소비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이게 불일치하는 경우는 반대로 참 이렇게 되죠. 반대로 생산이 소비를 따라잡을 수 없을 때만 이게 불일치하는 것인데 생산이 소비를 따라잡을 수 없는 생산 여건이 불안정한 곳. 이게 여러분들 인류사를 대충 우리가 머리에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자본주의 이전에 지구상에서 제일 잘 살았던 지역이 어딜까요?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여러분들 중국.
그럼 중국 다음으로 잘 사는 곳이 어디였을까? 인도입니다, 그게. 그리고 인도 다음으로 잘 사는 곳이 어디였을까? 그게 바로 오늘날 아라비아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페르시아라는 곳. 그러면은 아랍보다도 훨씬 못 살았던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유럽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단위 노동을 투입을 해서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을 얻는 것이 직업적으로 이게 제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이 과거 농업 시기에는 그게 미작 산업이었어요. 쌀, 강이 있는 곳. 이게 훨씬 많은 양 생산합니다. 밀가루보다, 밀보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쌀을 재배할 수 있는 곳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사디니아, 그 다음에 이탈리아 북부의 약간의 그 평야 일부, 그밖에 없거든, 유럽에서는. 유럽에 쌀 농사 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유럽은 일찍 로마 시대 때부터 쌀을 얻기 위해서 터키 지역, 터키 안쪽에는 흑해 지역, 그 다음에 이집트 지역, 이런 곳에 쌀을 수입해 와서 먹고 살았거든요. 쌀 농사가 되는 곳, 여러분 바로 페르시아 지역에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평야라는 곳, 그게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풍요로운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로마가 그 페르시아, 파르티아를 부러워하고 그게 동방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보다 훨씬 더 큰 평야와 강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인도죠. 그런데 인도보다도 훨씬 더 큰 강과 평야를 가진 곳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제일 지구상에 가난한 유럽에 살던 한 촌놈이 중국에 가보고 눈이 뒤집어진 것이죠. 완전히 이거는 1층에 살던 사람이 105층에 올라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눈이 뒤집어져서 이 사람이 거기에다 기가 막힌 책을 써놨고 그게 결국 유럽의 신화가 되었는데, 여러분 유럽은 바로 제일 가난한 곳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곳에서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다 깨졌냐? 생산과 소비가 깨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가 십자군 전쟁. 하나가 전쟁, 장기간의 전쟁. 이 장기간의 전쟁은 크게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하나가 십자군 전쟁이었는데, 십자군 전쟁은 약 200년간 있었습니다. 200년간. 여러분, 십자군 전쟁의 목표 자체가 뭐였느냐 하면, 요 생산과 소비가 간간히 일치를 겨우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겨우 일치를 하고 있는데, 생산과 소비가 일치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교환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부분적으로는 교환을 해요. 자기 지역에서는 생산될 수 없는 신기한 물건들을 가져오는데 그것은 교환될 수 있는 양이 너무 적어서 딱 먹고 살기에 일치하니까 조금을 가지고 교환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을 이렇게 교환을 했어요. 요 조금을 교환할 때 요 교환의 주된 소비자 계층이 누구냐면 당시 유럽에서 제일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승려들과 기사계급이었어요. 그 사람들만이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것 이외에 잉여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계급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요 교환을 해주는 곳이 어디였느냐 하면, 여러분 유럽이 가난한 곳이었으니까 유럽에서 좋은 물건을 구한다 그러면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동방에서 가져오는 것이죠. 그 동방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요거. 그래서 요 동방에서 주로 사치품을 이렇게 유럽 안으로 가져왔는데, 요 동방 지역이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점령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교역지가 폐쇄가 돼버렸습니다. 교역지가 폐쇄가 되자 이 교환 일시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 명품 좋아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명품이 일시에 우리나라에 모두 수입이 금지가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명품에 대해서 더욱더 목을 매는 사태가 벌어지게 될 거예요. 당시 유럽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교역지를 탈환하기 위한 전쟁, 그게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교황이 당연히 제일 큰 소비자였기 때문에 교황이 중심이 되었고, 국왕들을 불러서 너가 전부 군대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우리가 동방의 사치품을 들여올 수 있는 유일한 교역로, 바로 이 중동 지방을 도로 탈환해야 되겠다. 싸움을 하러 갑니다. 200년 동안 싸움이 시작됐거든요. 200년 동안 싸움에서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큰 전쟁, 큰 군단 규모로 파견되었던 전투가 8번 있었는데 처음에 한 번만 약간 이긴 것 비슷했어요. 근데 나머지 그들은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가난한 나라이고 따라서 국력도 세잔한 곳입니다. 반면에 유럽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파르티아라고 하는 이 아랍 지역은 농업 국가였고 따라서 전제군주 국가였고 당연히 병력이나 전쟁 물자도 풍족한 나라여서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처음부터. 전쟁에서 졌어요.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전쟁은 생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채로 소비만 늘리는 겁니다. 그렇죠? 전쟁 물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산과 소비가 가까스로 이게 균형이 맞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소비만 늘어난 거예요. 소비만. 그러니까 생산이 소비에 비해서 모자라게 되었죠. 보통 생산이 소비에 비해서 모자라게 되는 이 전쟁은 중세에는 전쟁을 해서 가서 빼앗아서 이 부족한 소비분을 생산이 아니라 탈취하는 방식으로 소비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넘어서 이게 해결이 났거든요. 그런데 전쟁에서 졌으니까 아무것도 가져올 수가 없죠. 전리품이 없으니까. 그래서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이 균형이 깨진 것을 더 가중시킨 것이 뭐였느냐 하면 유럽에서 그나마 농사가 좀 되고 하는 지역이 이 프랑스 지역입니다. 그나마 이 지역이 날씨도 딴 데 비해서는 좀 괜찮고 넓은 평야지가 있고 그 다음에 비교적 로마 시대 때 이미 개간을 해가지고 농토로 많이 변화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프랑스가 유럽에서 제일 중요한 농업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100년 동안 전쟁이 벌어졌어요. 영국과 프랑스 간의 왕위계선 전쟁이었죠. 그래서 이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두 번의 전쟁 때문에. 두 번의 전쟁 때문에 이게 더욱더 커진 상태에서 무엇이 터졌느냐 하면 이 전쟁이 끝날 요 전쟁이 이제 한창 시기 100년 전쟁이 한창 되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 이탈리아 남부에서 여러분 유럽은 곡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두 개의 교역로가 있습니다. 하나가 ETS 쌀을 가져오는 것, 쌀이나 밀을, 그 다음에 흑해연안에서 가져오는 것 두 군데예요. 요건 이미 고대 시대 때부터 있어요. 고대 시대 때부터. 그런데 흑해 쪽에서 들어오던 배 한 척이 어떤 상인인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흑해 지역에서 발발했던 패스트균을 가지고 있는 쥐가 아마 그 곡물 선박에 탔던가 봐요. 그런데 이 쥐가 배 안에 들어와가지고 물을 먹다가 선원들이 먹는 물통에 빠져서 죽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물통이 옛날에는 요즘처럼 뭐 투명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깊은 물통이니까 그 안에 빠져서 죽어버렸는데 당연히 그 물이 전부 오염이 되었죠. 그런데 선원들은 배 위에서 뭐 그거 알 턱이 없으니까 그냥 마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원이 패스트로 죽어버렸습니다. 이 패스트로 죽은 배가 이탈리아 남부의 시실리에 1347년에 난파돼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그 난파된 배에 올라가 봤더니 선원들이 다 죽었고 그래서 그 선원들을 전부 배에서 내려가지고 장사를 지내준 겁니다. 그 당시로서는 당연히 기독교적 세계관에 비추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걸 장사를 치르고 나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부님을 비롯해서 그 시신들을 옮기는데 동원이 되었던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씩 또 한 쓰러지기 시작을 했고 이 패스트가 이탈리아 남부에서 이탈리아로 상륙을 했어요. 이런 패스트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도 대장금이나 뭐 허균이나 이런 영화에 보면 나오듯이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그 당시로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에서 전파됐는지도 알 수가 없었고 단지 그 전파되는 속도가 너무나도 무서워서 이게 바람을 타고 전염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정도였거든요. 이런 패스트는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패스트를 당시에 막지는 못한다 해도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느냐 하면 패스트에 감염된 마을을 포위를 해서 그 마을을 불태워버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요걸 요새 본 따가지고 만드는 영화 같은 게 있어요. 브레이크아웃 같은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는데 미국에서 많이 하는 거죠. 미국에서 한 마을에 이상한 전염병이 감돌면 연방군이 들어가가지고 팍 포위해가지고 모든 주민들을 소개시키고 격리시킵니다. 이게 중세 때 있었던 그 방식 그대로예요. 그래서 패스트가 발발을 하자 이 사람들이 전부 요 패스트를 따라서 마을이 감염이 되면 그 마을을 포위해서 불태워버리고 마을을 불태워서 포위해버렸는데 여러분 패스트가 원래는 보통 겨울이 되면 없어져요. 추워져서. 그랬는데 운이 없으려고 하니까 1347년에서 1351년까지 4년 동안은 패스트가 유럽에 없어지지 않고 계속 창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이상난동이었어요. 올해처럼. 이게 이상난동이었던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면 유럽 전체 인구가 그 당시에 약 7,500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2,400만 명이 죽었습니다. 3분의 1이 죽은 거거든요. 우리 교실이 한 3분의 1 정도가 그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당시에 주된 산업은 농업입니다. 농업은 토지는 하느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 농업의 생산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인간의 머리 숫자거든요. 그런데 3분의 1로 줄어버린 겁니다. 3분의 1로.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먹을 놈도 죽었으니까, 생산하는 놈도 죽었고, 그렇으니까 막,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패스트 과정에서 인구가 이제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것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한, 그 다음에 농사를 짓기 위한 준비가 전부 괴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식량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 식량 대신에 우리가 종자로 써야 될 식량까지도 써야만 됐었고, 그 죽은 사람이 균등하게 똑같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남자 100명, 여자 100명, 어른 100명, 이러죠. 골고루 죽은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되게 어른들이 많이 죽고 불균등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 노동력의 부족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생산이 드디어 깨져버렸습니다. 자, 유럽의 생산이 깨져서 생산이 소비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라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여러분, 유럽은 일찍이 자기들이 세상이라고 했던 것이 어디냐면 바로 지중해 지역이거든요. 요 지중해, 요 지역이 세상의 전부였어요. 그랬는데 그 지중해 지역에 있는 세상 전부가 생산과 소비가 불균형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집에서 아버지가 타온 수입에 비해서 집에서 쓴 소비가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이걸 보통 바깥에 아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서 메꿉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 부족한 생산을 이웃 나라나 이웃 지방에서 빌려올 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럽 전체가 망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유럽은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당시에 패스트가 감염된 지역입니다. 이 유럽 전부예요. 유럽 전부. 완전히. 유럽 전부가 이렇게 완전히 패스트에서 괴멸이 되고 나자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 유럽이 아닌 곳, 유럽이 아닌 바깥 세상 어디에선가 이 부족한 소비분을, 부족한 생산분을 가져와야 될 필요가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문서가 딱 하나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게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쓴 동방견문록이란 것이요. 그 사람은 지구상에서 제일 가난한 유럽에서 좀 더 잘 사는 아랍 지역을 거쳐서 더 잘 사는 인도를 보고 더 잘 사는 중국을 보고 온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면서 더욱더 잘 사는 나라를 본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 중국에서 당시 지구상에서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던 중국 제국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마르코 폴로가 보았던 요 나라는 원나라입니다. 원나라. 요새 드라마 기황후 하던데 그 기황후에 나오는 바로 원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원나라가 여러분 지구상에서 사실은 존재했던 제국 가운데에서는 원나라보다 큰 나라가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고 원나라보다 큰 나라가 그 뒤에도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원나라가 나타날 그 무렵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제국은 예를 들면 알렉산더나 로마나 페르시아 주력 부대가 전부 뭐냐면 보병입니다. 보병. 그런데 원나라는 주력 부대가 전부 기병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병과 기병 간의 기동력의 차이가 10배가 넘는데 당연히 지배 면적 그리고 정복의 면적도 훨씬 더 커서 이게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부를 많이 가진 황제, 원나라가 가장 강성했을 때가 원세조 쿠빌라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인데 바로 우리나라로 쳐들어왔던 바로 그 몽고군이죠. 그 쿠빌라이가 지배할 때 이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그 사람 밑에 가서 이제 17년 동안 거기서 자기가 이제 신하로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이 거기서 뭘 받게 되느냐면 원래 마르코 폴로의 직업은 황제의 그 공주들의 가정교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공주들이 나중에 이 넓은 제국을 통치하려고 그러면 공주들을 외국으로 한 명씩 시집을 보내야 돼요. 한 명씩 시집을 보내는데 시집을 보내려고 그러면은 전혀 생소한 문물에 이 공주가 가서 살아서 그냥 단순히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지배 권력과 어쨌든 잘 융합을 해서 본국의 권력 구조에 협조가 되어야 되는 이제 바로 그런 정치적인 인물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 공주들에게 이상한 문물을 많이 아는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아주 도움이 많이 됐었다는 것이죠. 마르코 폴로는 이 전 세계를 알고 있는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드디어 마르코 폴로가 이제 또 이 동방견문록 책입니다. 그 책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드디어 유럽 사람들이 유럽 바깥의 동방과 교환을 통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됐다. 생산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동방이라고 하는 교환 영역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부족한 부를 조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지구상에서 제일 살기 어려웠던 것, 그래서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깨지기 제일 쉬웠던 곳, 가장 약한 고리, 바로 거기에서 자본주의가 시작이 된 것이죠. 예, 그래 된 겁니다. 자, 이게 교환에 의해서 세상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교환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과 소비를 분리시키고 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느냐? 많이 바뀌죠.
잘 바뀌는데 막스가 본질을 딱 집어준 겁니다. 정확하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그 변화의 모든 변화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만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1이 아니라 1 플러스 1이 되는 것. 이게 교환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두 사람이 만나는 것. 두 사람이 만나는 것. 그래서 요 교환에서 우리가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주고 어떤 물건을 받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는 반드시 비율이 있어야 돼요. 요 비율, 여기에 독일어로 Verhältnis라고 하는 겁니다. 요 Verhältnis라고 하는, 영어는 relation이라고 그러죠. 요 Verhältnis라고 하는 비율이 바로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환이 중심이 되어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 산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느끼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점, 고민, 이 모든 것의 원천은 바로 이 관계에 있고, 관계를 바꾸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걸 이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관계다, 관계. 그런데 관계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상대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는 말 자체가 이미 사회적 관계입니다. 사회적 관계. 자, 그게 이제 교환이 가져온 것은 바로 그것이고, 그래서 1에서 1 플러스 1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 여러분들 옛날에 어릴 때 제가 시골에 저희 외갓집이 이제 의령에 있는데, 의령에 가보면, 그때 이제 교환이 별로 없을 때입니다. 옛날보다, 지금보다는 훨씬 없을 때요. 가보면, 집에 옷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 집, 그 외할머니 집에 가면, 물레가 있었어요, 물레. 집에서 직접 실을 뽑았습니다. 밭두렁에 면화를 심었었고, 모시 같은 거, 이런 데 심었고, 그래서 그 모시 잎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약간 마약 성분을 가진 대마초에 가까운 것인데, 그거 어릴 때 거기 가가지고 또르르 말아가지고 피고 이랬었거든, 애들이.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했었어요. 바로 그 모시를 양잿물에 삶으면 실이 나오고, 그 실을 가지고 이제 옷을 짜서 입으면 3대 옷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직접 그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중학교 때, 저는 마산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마산중학교로 제가 나왔는데, 중학교 때 저희 반 아이들 중에서 절반 정도는 통학을 했어요. 저는 이제 진해에 살았는데, 진해에서 마산까지 처음에는 통학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마산에서 그냥 누님하고 제가 자취를 하게 되었고, 친구들은 통학을 했는데, 통학하는 친구들이 미술 시간에 숙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가을이 되면 집에서 수학을 하고 나서 짚을 가져오겠어, 집. 그래서 그 짚을 가지고, 여러분들, 저는 그 도해지에서 큰 사람이긴 하지만 저는 시골 사람은 아니었어요. 진해에서 컸기 때문에. 그렇지만 새끼 꼬을 줄 알고, 여러분, 저는 찌개도 만들 줄 알고, 그 다음에 초가 지붕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할 줄 알아요. 다 배웠거든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집을 사람들이 직접 지었고, 옷도 직접 만들었고, 배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다 신발도 직접 아버지가 만들었고, 집신. 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A라는 집에서 만든 신발과 옷, B라는 집에서 만든 신발과 옷이 같겠습니까? 사람이 다 재주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옷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발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made by my mother. 딱 이런 때문에, 그죠? 어머님이 만든 이 옷은 잘 만들 수도 있고, 못 만들 수도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 옷을 가지고 탓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건 그냥 옷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속담이 있듯이, 남이사, 저봇대를 가지고 이빨을 쑤시든 말든, 그게 뭐냐면, 내가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가 오히려 이 삶에서 제일 필요로 한 것은 뭐냐면, 생산을 해서 내가 소비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소비는 내 용도, 내 쓸모를 충족시켜주는 겁니다. 내 욕망을. 그러니까 욕망만 충족시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욕망을 사용가치라고 합니다. 사용가치. 그런데 사용가치는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죠. 반찬을 먹으면 맛있죠. 그겁니다. 바로 맛있거나 배가 부르거나 바로 이런 것이에요. 자, 고립적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저를 딱 처음 봤을 때, 야, 저 사람 좀 생각보다 잘생겼고, 이런 느낌이 듭니까? 제가 어느 날, 제가 이제 피부가 좀 건조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니까 집사람이 자꾸만 이제 뭐 잔소리를 하고 이래가지고 화장품 줄 테니까 찍소리 말고 바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화장품 사면 바릅니다. 지금도 발랐어요. 오늘 집사람이 화장품을 바꿨어요. 그 원래 제가 쓰던 게 아모레에서 나온 무슨 화장품이었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어느 날 들어가니까 화장품 오늘 이거 써! 이러더라고. 뭐 집에 가면 제가 꼼짝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래. 근데 보니까 본인이란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왜 바꿨는지. 그래서 이거 왜 바꿨는데? 물론 이제 물어보다가 또 깨지는 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궁금하게 돼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 사람이 이제 대답해주면 좀 실망할 건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두렵긴 하지만, 그런 사람이 궁금하니까 물어봐야 되죠. 나 아마 실망해도 좀 이렇게 얘기하라. 이게 왜 바꿨느냐 하면, 그 본인이란 게 그 당시에 장동건 씨가 선전을 했던 사장품이었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장동건 씨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유가 뭐냐?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결혼할 때는 저만 봤기 때문에 몰랐는데, 어느 날 당신이 옆에 장동건 씨하고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내 기분이 어떻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제가 미남인지 추남인지 여러분들 아무런 판단 기준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옆에 장동건 씨가 오게 되면 그때부터 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혼자 살 때는 질적이고 고립적이고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당연히 제일 먼저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는 뭘로 결정나게 되느냐? 반드시 양적인 비교로 가게 돼요. 그래서 교환가치, 비교를 하게 되고 양적이며 상대적이 됩니다. 우리 사회의 온갖 지금 룰 가운데에 경쟁과 차별과 이게 다 뭐냐? 여러분들 사람 만나면 대부분 다 많이 물어보죠. 나도 학생들한테 많이 보는데, 야, 옷이 좋아요.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옷이 있어. 야, 옷 좋네, 그거 어디서 샀어? 그 다음에 반드시 물어보면 얼마 줬는데? 그죠? 그런데 그 가격이 만일에 매우 저렴한 가격이면 대부분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좋은 건 비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양으로 측정하는 습관, 이게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게 있느냐. 여러분, 사람 영혼의 무게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영혼의 무게? 인간의 영혼도 무게를 잽니다. 무게를. 이게 지금 모든 게 양으로 측정되는 것. 그래서 자본주의가 되면 우리가 여기 익숙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남을 만나면 비교를 하게 되죠. 무조건. 이게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되는 것처럼 사회적 관계, 그래서 양적인 관계로 바뀌게 됐는데, 자, 문제가 이렇게 내가 저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서 무엇이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비교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장동건 씨하고 저하고는 사실 경쟁 관계는 아니에요. 그 양반은 그 잘생긴 얼굴 때문에 그 직업에 맞는 걸 택하는 것이고, 물론 제가 장동건 씨하고 같이 오디션을 본다 하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겠지만, 저는 그분하고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거거든요. 만일 이 두 사람이 정말 비교될 수 있는 곳에서 비교가 되면 그거는 양적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 예를 들면 수능 점수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토플 점수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이게 바로 양적 기준이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뭘까? 여러분, 부는 우리가 오늘날 가격의 크기, 보통 화폐의 크기로 알고 있죠. 비싼 것, 화폐 단위로 양이 많은 것, 그게 바로 이제 부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여러분, 그 부의 크기가 무엇에서 결정이 되는지를 누가 발견했느냐 하면, 이거는 막스가 아니에요. 막스 이전에 있었던 고전 경제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사람은 애담 스미스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노동 가치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막스를 엉터리로 우리나라에 소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에 그 막스가 있는 교과서를, 이제 그 당시 일반사회죠. 일반사회 교과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막스가 노동 가치론을 주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노동 가치 주장했죠. 그런데 이 노동 가치론을 주장한 최초의 사람은 막스가 아니고, 막스 이전에 모든 경제학자들이 다 노동 가치론자입니다.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이거는 경제학의 발견이었고, 이 경제학의 발견은 사실은 지금까지도 허물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경제학은 이 노동 가치론을 포기를 했지만, 쓰진 않습니다. 쓰진 않지만, 이 부의 기준이 노동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어떤 반론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의 기준은, 모든 부의 원천은 인간의 노동에 있다. 이겁니다. 이게 경제학의 발견이었어요. 그런데요, 자, 교환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교환이 되면 사람들이 교환을 통해서 부의 크기를 이제 교환 가치라고 하는 양으로 측정하게 되고, 그 양의 기준은 인간의 노동량이다. 따라서 어떤 물건을 내가 한 개를 주고 두 개를 받을 때는 요 한 개 안에 들어가 있는 노동량과 두 개 안에 들어가 있는 노동량은 절반이기 때문에 두 개를 받는 겁니다. 이게 같은 노동량끼리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원래 인간은 자급자족 체제였기 때문에 신발도 내가 생산을 했고 옷도 내가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옷을 한 벌 만드는데 10시간이 들어가고 신발을 한 개 만드는데 5시간이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만일 옷을 가지고 신발을 바꿀 때는 당연히 신발 2켤레가 바꾸지 않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만일에 그 비율이 안 맞으면 나는 내가 그걸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옷을 만들 시간에 신발을 내가 만들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동일한 노동량끼리 교환이 된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노동량의 부의 크기를 결정한다라고 경제학자들이 막스가 살아있을 때 이미 얘기를 해줬는데 막스가 이상한 생각이 든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 인간의 노동량을 뭘로 측정하느냐 하면 노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1시간 일하면 2시간 일한 것에 비해서 절반 정도 힘이 든 거죠. 그래서 결국은 노동시간이 노동량을 결정하고 이 노동량이 부의 크기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오늘날 쓰는 화폐 단위는 사실은 시간으로 측정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무의식 중에 쓰고 있는 중요한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빅맥 지수라고 있죠. 빅맥 지수. 그게 바로 화폐량을 인간의 노동시간으로 측정하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바로.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노동이 부의 잠재력이고 만약 그렇다 그러면 금방 우리 머리에 무엇이 떠오르느냐. 여러분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모든 존재가 하루에 가질 수 있는 노동시간이 얼마일까요? 똑같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24시간입니다. 우리가 잠을 한숨도 자지 않고 돈독이 올라서 돈에 환장을 해서 돈을 하루 종일 죽어도 돼요. 싹 빠지게 벌어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최대한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부의 크기가 하루에 24시간인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보다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똑같이 24시간이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떻느냐? 현실에서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이신 이건희 회장님은 재산이 얼마 전에 잠깐 공개가 되었는데 실제 재산은 모르죠. 그분이 가지고 계신 유동자산, 소위 삼성그룹에 가지고 계신 주식이 현재 시가로 환산을 하면 약 12조 원이라고 하네요. 12조 원이면 이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 워낙 단위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방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감이 잘 안 와요. 12조 원이라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되는 것이지. 그런데 내 재산을 1억 2천이라고 딱 계산을 해보면 그게 딱 12조 원이면 10만 배잖아요. 10만 배. 그러니까 이건 회장님이 제가 1억 2천만 원 많습니다. 제 재산이. 그거보다는 조금 더 돼요. 근데 제 재산이 그러면 한 2억 정도 된다. 실제는 막 그 정도 되는데 밝기 곤란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재산 공개할 일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부산 살기 때문에 제가 집도 별로 비싸지 않고 봉급 받은 거 다 썼기 때문에 실제 재산은 없어요. 그럼 제가 한 2억 정도 재산을 만일 가지고 있다 치자. 그러면은 이건 회장님이 12조 원을 가지고 계시면 이건 회장님은 저에 비해서 6만 배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6만 배 그분이 가지고 계시려고 그러면 저는 하루에 24시간을 갔는데 그분은 하루에 24만 시간을 갔습니까? 저는 24시간을 가질 때 그분 2,400시간을 갖고 25,000시간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건 회장님도 똑같이 24시간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은 한 사람에 비해서 수십만 배의 부를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시간인데. 그 수수께끼가 당장 떠오르는데 우리 머리에 탁 무엇이 떠오르느냐면 이렇게 된 적이 요것 때문에 시작된 거거든요. 교환 때문에.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의 모든 모순이 응집되어 있는 본질은 뭐냐 하면 교환이 뭔지 모르지만 장난을 치고 요 교환이 뭔지 모르지만 장난을 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균등하게 하늘로부터 배분받은 부의 잠재력, 하루에 24시간을 이 노동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못한다는 것이 금방 딱 알 수 있는 힌트죠. 제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쓰는 24시간이 제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에 얼만가는 타인에게 가는 것이고 그 타인을 수십만 명분으로 끌어모으면 그 사람의 부가 수십만 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원리 이외에 여러분 이게 바로 막스가 3,000페이지나 넘게 썼던 이 자본이라는 책 안에서 자본주의의 본질이라고 딱 응축시켰던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자본 유통 정식이라고 그러고 이 자본 유통 정식을 통해서 막스는 이 자본주의의 모든 모순을 해결하고 따라서 이 모든 모순 해결책이 바로 이 유통 정식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막스가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배우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이 실현의 조건 오로지 노동시간이 누군가의 수중에서 다른 사람의 수중으로 옮겨간다는 것이고 이 옮겨가는 것이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우선 교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교환은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일상적으로 교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환이 어떤 본질인지를 내가 일러드리겠어요. 어느 날 집에 가다가 길가에 명동 가면 많죠. 명동 가면 와, 뭐 제가 사실은 저 서울오니까 제일 힘든 게 나이가 드니까요. 이 장단지가 그렇게 싫어요. 뭐 저는 내복을 안 입거든요. 근데 집에서 이제 공부할 때 책상에 앉으면 그 벽에서 나오는 바람이 그게 은근히 정말 무섭더라고요. 여기가 막 시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여기만 있는 토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막 저한테 그게 로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람 보고 제발 좀 저 명동 나가면 하는 거 사달라고 하니 그 집사람 사왔어요. 여기 딱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토시를 하나 사왔어요. 집사람 명동에서 얼마 전 10,000원 줬대. 그런데 놀라운 게 10,000원 줬다 그러는데 우연히 저희 처제가 어느 날 우리가 뭘 사는데 형부 그거 어디 쿠팡이 안 들어가 봤어? 그러더라고요. 쿠팡? 그게 뭔데? 사실 쿠팡 몰랐거든요. 뭔데? 그랬더니 그래 쿠팡 들어가. 여러분 쿠팡 들어가니까 3,000원 하는 겁니다. 3,000원 똑같은 게 여러분 내가 10,000원을 주고 산 것이 누군가에게서 3,000원에서 살 수 있는 것이면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보통 와 바가지 썩군 이야 손해봤군 그렇게 왜 그러느냐 3,000원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그게 3,000원어치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내가 3,000원어치의 가치를 가진 물건을 가지고 10,000원을 지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환이 내가 준 것과 받은 것이 다른 겁니다. 다르면 우리는 이것을 정상적인 교환으로 안 봐요. 자본주의에서 정상적인 교환은 항상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교환을 여러분 경제학 그 교과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잠이 잘 안 오실 때 경제원론 교과서를 하나 가지고 참 보시면 5분 안에 제가 장담해요. 그런데 그 경제학 교과서도 이상해요. 사실은 경제학에서 가르치는 게 별거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만합니다. 경제학 교과서. 책값도 엄청 비싸요. 그래서 두껍게 해가지고. 저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 거는 쪼개가지고 팔다 보니까 이게 안 팔려가지고 앞에 거는 좀 팔리고. 이게 그 교과서 안에 제일 많이 나오는 수식이 이퀄입니다. 이퀄. 바로 등급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바로 교환에서 이루어져 있고 이 교환을 설명하는 것이 경제학 교과서거든요. 여러분 교환은 그래서 전부 같은 가치끼리 바꾸는 겁니다. 등가 교환이에요. 따라서 한 사람의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제일 억울해하는 것은 사기당했다, 바가지 썼다, 미쳤다 이거거든요. 이건 전부 등가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따라서 사람들은 이런 부등가 교환에 대한 학습을 한번 하고 나면 다음에는 절대 자기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환해서 온갖 주의를 다 집중시키고 물론 그래도 당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실수가 적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자본주의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교환은 평균적으로 보면 등가 교환입니다. 자, 등가 교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가치가 넘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모든 교환이 등가 교환인데 어떻게 등가 교환을 통해서 한 사람의 노동이 한 사람의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막스가 찾아낸 겁니다. 교환 그 자체를 통해서는 절대 부가 이전할 수가 없다. 그런데 부가 이전하고 있다 그러면 겉으로 보면 교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뭔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교환의 배후에 뭐가 숨겨져 있다고? 교환의 배후를 볼까요? 그래서 막스가 제가 이 표를 그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약간 제 자랑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 막스 경제학을 설명하면서 이 표를 가지고 설명한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또 뭐 다른 나라에서 내가 본 적도 없고 아직까지 요게 이렇게 설명을 해야만 공항도 설명하고 일관되게 모든 걸 다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효력을 지금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막스의 책 중에서 제일 설명하기 어렵다고 본 이 부분이거든요. 교환 배후에 뭐가 있느냐. 교환 배후에 여러분 교환에는 두 사람이 나타나요. 한 사람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나타나고 한 사람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은 그게 갑자기 나타난 인간이 아니에요. 이 인간은 생산해서 온 인간입니다. 그렇죠? 생산해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판매하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환의 배후에 생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쪽 구매자라고 하는 사람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물건을 소비하러 온 사람이 있어요. 물건을 소비한 사람은 여기서 교환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을 집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소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환의 배후에는 두 개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생산과 소비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막스는 바로 이걸
교환의 배후에 숨겨져 있는 생산과 소비라는 이 두 역량에서 뭔가 장난이 이루어지고 이 장난을 통해서 부가 이전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본 겁니다, 이게. 그럼 그게 뭐냐? 교환의 배후에 있는 게. 자, 구매는 소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판매는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보시면 돼요. 자본주의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우리가 지난 시간 첫 화면에서 보았던 정주영 회장님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정 회장님은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이냐면 돈을 가지고 공장에 투자를 해서 노동자를 고용한 다음에 거기서 제품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죠. 이건 회장님도 돈을 투자를 해서 삼성전자에서 핸드폰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돈을 만드는 분이죠. 따라서 자본가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화폐를 투자해서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자본가가 3시간어치의 물건을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해서 요 교환을 하고 나면 판매할 때 이게 8시간 늘어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나도 간단한 거죠. 기업이 처음 투자할 때, 물건을 만들 때 우리가 보통 그 생산 원가라 그러죠. 생산 원가. 생산 원가가 1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물건을 팔았는데 100원이에요. 그 회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망했습니다. 그렇죠? 쫄딱 망인 거죠. 내가 100원을 투자했는데 100원 이상이 안 되면 절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3시간어치를 구매를 한 다음에 그 물건을 팔 때는 8시간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살 때는 3시간인데 팔 때는 8시간으로. 여러분, 이게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늘상 보는 거라서 막 그런가 보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런가 보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환은 등가 교환 같은 것끼리 바꾸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자, 구매는 왜 한다고 그랬습니까? 소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가가 어떤 물건을 3시간어치를 샀을 때는 그게 소비하기 위한 겁니다. 소비하기 위한 거. 그런데 그 자본가가 그 물건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게 8시간어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물건을 팔기 전에는 뭐 해야 되느냐? 판매하기 전에는 생산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따라서 요 교환에서 이 교환의 배후에 무엇이 숨겨져 있느냐 하면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어떤 과정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요 소비와 생산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안에서 3시간짜리가 8시간짜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3시간어치와 누가 그렇게 할까?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할까? 그걸 우리한테 금방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파리오티인가? 요거부터 보고 합시다. 여러분, 택시기사를 우리가 염두에 두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택시기사는 우리 사회에서 참 힘든 여러 개의 직업 중에서 우리 눈에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자본주의 구조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직업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더 힘든 직업을 가진 분도 많지만 택시기사는 하루에 12시간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는 주야 막교대예요. 보통 주간에 차를 모시는 분은 6시에서 7시 사이에, 각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6시, 7시 사이에 차를 아침에 픽업을 해서 그걸 하루 종일 자기가 돈을 벌은 다음에 저녁에 6시, 7시가 똑같은 시간에 회사로 반납을 하게 되면 야간조가 그 차를 인계받아가지고 밤 6시, 7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이렇게 돼요. 이걸 주야로 이제 맞교대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걸 주야 맞교대라 그럽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기 때문에 이 택시기사는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 하루에 8시간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시간씩 일을 하면 하루 반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는 보통 이틀 일하고 하루를 쉬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 달 보통 31일 기준으로 하면 21일 일을 하게 돼 있는데 31일이 있다는 죄로 마치 홈플러스의 0.5처럼 이것도 반올림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 있냐면 택시기사는 한 달 근무를 모두 완전히 출근을 한 것으로 보는 그거를 만근이라고 부르는데 요 만근이 21일입니다. 21일. 자, 요 택시기사는 하루에 12시간씩 주야 맞게대로 월 21일을 근무하는데 제가 판도라의 상자 책을 쓰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쭉 이제 다 여러 개를 받아봤더니 대체로 제가 보기에 평균치라고 생각이 되는 걸 제가 쓴 겁니다. 하루에 택시기사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약 18만 원 정도였고 그 중에서 연료비를 충당을 하면 6만 원을 12만 원이 남아요. 그런데 12만 원 하루의 수입 가운데에 11만 원을 회사에 산납금이라는 형태로 내야 됩니다.
요걸 안 내면 그날 근무를 안 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만 원 내야 됩니다. 모자라면 얘도 10만 원밖에 못 내면 10만 원만 내고 마이너스 1만 원 더 적어 놓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가 12만 원을 내가지고 메꿔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못 메꾸게 되면 나중에 봉급을 받는데 문제가 생겨요. 요걸 이제 11만 원을 꼬박꼬박 내면 평균적으로 한 만 원 정도 남는다 그러네요. 요게 이제 매일매일 뭐 차이가 좀 있겠죠. 그리고 택시기사들 아저씨들 이제 그 써놓은 글들을 대충 보니까 이 주간보다는 야간에 근무하면 할증이 있어서 이게 조금 더 수입이 낮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야간 근무를 하는 날 한 2만 원을 벌고 주간 근무할 때는 못 벌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평균을 해서 한 이래 되는데 그러면 산납금을 21일을 넣게 되면 약 230만 원을 회사에 입금하는 겁니다. 월급을 또 230만 원 입금을 마치면 만근이 되고 만근을 한 택시기사에게는 월급이라는 형태로 80만 원을 줍니다. 월급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것도 택시기사들이 옛날에 이것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 월급제를 해달라고 계속 싸워가지고 그나마 이제 택시 노조도 좀 만들어지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월급을 80만 원. 그 다음에 만 원씩 더 벌었다 그랬죠? 그 합치면 한 100만 원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230만 원 가운데 80만 원이 나오고 나면 150만 원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택시기사는 실제로는 11만 원에다가 만 원이 더 남았으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번 돈은 얼마냐면 230만 원에다 250만 원인 거예요. 250만 원을 벌어서 그 중에 100만 원은 자기가 가져가고 자기가 봉급으로 받고 나머지 150만 원은 택시회사에서 못 가져오는 거죠. 택시회사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물론 금방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택시회사 사장이 그냥 허공에다가 아무것도 없이 공짜로 그냥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택시라는 차를 그 사람이 낸 거고 이 택시라는 차는 노후화되기 때문에 결국은 요 150만 원 가운데 일부는 요 차를 다시 갱신하는 데에 아마 투자될 것이다. 그건 알 수 있죠, 당연히. 그죠? 그런데 그것 이외에 그러면 없을까? 그것 이외에. 당연히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만약 그게 없으면 택시회사 사장님이 당장 그런 얘기 할 거야. 야, 나는 뭐 땅 팔아가지고 뭐 하는?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150만 원 안에는 택시를 보존하는 비용 이외에 택시회사 사장님이 가져가는 개인 몫이 있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죠? 이거는 뭐 바보가 된다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것은 뭐 사정이 이제 내막이 그렇다 치더라도 택시 기사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분명히 하루에 250만 원을 버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봉급으로 받는 거는 100만 원입니다. 임금으로 받아가는 건. 그러면 하루에 12시간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요 12시간의 노동 가운데에 여러분 택시기사는 정확하게 1시간에 얼마씩 시간을 그 보낼 때마다 손님 태우고 내리고 하면서 계속 돈 받는 거니까 이게 바로 돈입니다. 12시간의 노동 가운데 자신을 위한 노동시간이 4시간, 타인을 위한 노동시간 8시간. 150만 원은 자기가 못 가져오는 것이죠. 뭐 여기에 비율이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은 5시간, 7시간을 해도 되는데 어쨌든 비율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됩니다. 자신을 위한 노동시간과 타인을 위한 노동시간, 노동시간이 두 개로 쪼개지게 되고 그 중에서 일부만 자기가 가져오게 되고 사실은 이 비율이 보통의 경우에는 200%. 그러니까 빼앗기는 것이 2배입니다. 이건 경제학자들이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일부는 자기를 위한 것이지만 나머지는 타인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택시 회사에 근무하는 택시 노동자는 하루에 8시간 일을 하고 그 8시간 가운데에 3시간어치를 자신을 위해서 가져가고 5시간어치는 요 교환을 통해서 자기가 택시회사에 고용이 되어 있는 교환을 통해서 택시회사에 빼앗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택시회사 사장은 이 택시기사를 고용하기 위해서 택시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택시는 나중에 택시기사가 벌어주는 그 돈으로 새 걸로 자꾸 바뀌거든요. 한 대만 사놓으면 지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손도 안 대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8시간 요거는. 요게 바로 택시 값인데. 그래서 택시는 가만히 있고 택시 기사의 노동만 자꾸 노력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구조가 반복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 바로 이거거든요.
어째서 자본주의에서 자본가들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나 또는 우리나라의 뭐 삼성, 그다음에 현대 이런 데 재벌 회장님들이 어째서 그 돈이 어마어마한 그런 돈이 벌리느냐?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한 거죠. 자기가 공장 또는 뭐 기계 이런 생산수단을 택시 이런 걸 제공을 하면 노동자들이 벌어가지고 그거는 계속 새 걸로 개비해주고 자기가 바꿔주고 그걸 하면서 보너스로 자기에게 계속 노동시간을 넘겨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신을 위한 시간과 타인을 위한 시간, 노동시간이 쪼개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부의 불균등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금방 판단을 하게 되면 택시 기사가 택시를 빌리는 택시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우리 제일 첫 시간에 보거든요. 우리가 목을 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취직을 못하면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 두 사람의 교환 가운데에 누가 힘이 더 세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인 것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요 두 개를 쪼개는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비율이 노동자들과 자본가들 사이에 이 교환에서 자신을 위한 시간과 타인을 위한 시간으로 쪼개는 요 비율은 누구 마음대로 될까요? 이게 바로 자본가의 마음대로 되는 겁니다. 역사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 이 자본가의 마음대로 되면 어느 정도 될까? 여러분들 노동자에게서 노동시간을 뺏어오면 그게 바로 내 돈이 되는데 얼마만큼 뺏어오면 그게 정당한 보수일까요? 자본가가 얼마만큼 뺏어가는 게 가장 정당한 것일까요? 얼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땅이 있는데 땅 파면 돈이 나옵니다. 얼마까지 파면 이게 가장 적당히 판 것이 될까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었죠? 사장님하고 교습을 하다가 내가 연봉 2천만 원을 받고 있는데 사장님 오늘 갑자기 2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많습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여러분 부라고 하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내한테 부가 많은 것이 걱정인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가끔 인간이라는 게 이상한 별종이 있기 때문에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상식적으로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역사는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노동자가 죽을 때까지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작업장에서 사람이 죽는 겁니다. 작업장에서 사람이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바로 삼성전자에서 한 서비스 노동자가 과로를 해서 죽어요. 과로를. 1년에 3,600시간이 넘는 시간 일을 했다는 거예요. 1년에. 설날 명절에도 하루밖에 못 쉬었다는 거예요. 앞뒤로 못 쉬고. 매일 밤에 10시까지 일을 하고. 여러분, 대한민국 2013년 현재 국민 소득이 22,000불이 넘는 OECD 국가에서 전 세계에 그래도 교육 수기로 봐서 20위 안에 들어간 이 큰 나라,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게. 이게 바로 요 자본주의 모든 비밀이 바로 노동시간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막스가 정확하게 찝어줬고, 여러분 이걸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답이 하나 탁 나오죠. 제가 왜 북유럽을 얘기를 하고 북유럽이 아닌 나라를 거기에 대비하느냐. 똑같은 선진국인데 오히려 국민소득은 미국이 더 많은데 북유럽 노동자들은 1300시간에서 1400시간 연간 일을 하는데 미국 노동자들은 1800시간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원래. 그런데 이 노동을 하는 시간을 타인에게 뺏겨버린다 그러면 이 노동자는 굶어 죽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굶어 죽는 걸. 그래서 이 노동자가 굶어 죽지 않고 우리 안 굶어 죽었잖아요, 다. 그죠? 지금 다 취직을 하고 나면 노동시간을 뺏기는데 우리는 안 굶어 죽었는데 이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걸 요 타인을 위한 노동시간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막스가 또 얘기를 해놨어요. 여기 우리가 마지막에 하게 될 얘기고, 요게 막스가 꿈꾸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암시하는 부분인데, 자, 요거는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친구들하고 싸우다가 화가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욕, 물론 뭐 쌍스러운 욕이 많습니다. 욕도 진화를 해가지고 굉장히 쌍스러운 욕이 많은데, 우리가 좀 품위를 지키면서 가장 나쁜 욕이라고 탁 할 수 있는 거는 뭘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개새끼라고 하는 말이 뭐냐? 사람 새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람을 동물에 비하하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경멸을 담고 있는 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물과 다르다는 것이 인간이 동물보다 뭔가 낫다는 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이 동물보다 나은 점, 그게 뭘까? 인간이 동물보다 나은 것.
여러분, 요거는 제가 막스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경제사는 되게 막스 경제학 한 사람들이 가르쳐요. 그래서 저도 경제사를 제가 가르치는데 경제사 첫 시간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과 동물이 구별되는 이유는요, 동물은 보면 동물은 다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세장에 어릴 때 도덕 시간이 많이 도덕 시간에 자유 가르치면서 세장에 새가 있습니다. 얼마나 자유가 그립겠습니까?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새를 풀어봅시다. 하나는 자유를 누리는 새, 자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새가 세장에 갇혀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새를 풀어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어디 가서 풀어주느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다 풀어줬어요. 새가 어떻게 될까요?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무리 날라가도 앉을 데가 없어요. 앉을 데가. 결국은 꼬꾸라져 죽습니다.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거든요. 여러분, 북극의 눈물, 요즘 그러죠? 북극의 얼음이 점점점 사라져서 북극곰이 거기서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안 됐어. 이 북극곰을 구출해줘야지. 그러면 이 북극곰이 먹고 살려고 그러면 결국 먹고 사는 게 풍족한 곳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곰을 달랑 들어가지고 아프리카 밀림 속에 던져놨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 밀림 가면 죽어요. 그래서 이 북극곰이 왜 죽지? 그럼 여기서 살아남은 동물은 어떤 동물이지? 여러분,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사실은 밀림이 아니지만 아프리카에 사바나 초원에서 제일 강력한 동물, 바로 라이언 킹입니다. 와, 이놈은 안 죽겠지. 데려가다가 북극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에서 활개를 치며 사는 이 사자를 북극곰이 살던 북극으로 옮기게 되면 그 사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죠.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동물은 자유롭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동물은 보통 자기의 신체 조건을 이용을 해서 그 신체 조건을 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안에서만 살아가요. 그 공간을 벗어나게 되면 죽어버립니다. 그거를 서식지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서식지의 바깥을 나가면 죽기 때문에 동물은 그 서식지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요거를 서식지의 우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동물들은 아무데나 살지 않아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해진 자리 안에서 동물은 하루 종일 그야말로 온 진력을 다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릴 때는 단독주택에 살았기 때문에 집에 제비가 이제 봄 되면 날라오고, 제 방이, 그 제비집이 딱 제 방 앞에 있었어요. 아침에 늦잠을 잘 수 없어요. 시끄러워가지고. 이놈은 아침에 뭐 해가 좀 뜬다 싶으면 그때부터 막 찌찌찌찌찌 막 시끄럽기도 하고, 뭐 계속 뭐 돌아다녀가지고 뭐 한 마리 뭐 주워 오면 뭐 새끼들하고 막 떠들고. 근데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하루 종일 그러네요, 하루 종일. 벌레만 잡는 게 아니라 집 수선한다고 흙도 가져오고, 나뭇가지도 저거 하루 종일 그래서. 여러분, 동물은 하루의 모든 시간을 오로지 생존을 위한 데다 씁니다. 생존을 위한 시간 이외에 동물이 갖는 것은 다음 생존 활동을 위해서 잠깐 휴식을 취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좀 특이해요. 인간이 어떻게 특이하느냐 하면, 우리 현생 인류의 지금 가장 가까운 조상이 크로마뇽인으로 보통 알려져 있죠? 여러분, 이 크로마뇽인이 발견된 곳이 프랑스 남부의 석회암 지역에서 크로마뇽이라는 마을에, 뒤에 동굴에서 인간의 유적이 확실하다라고 알려진 곳에서 발견된 뼈, 그게 바로 이 크로마뇽입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 동굴 안에 사는 것은 인간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우리 당군, 우리의 조상 당군 왕검의 부인이 웅녀잖아요. 웅녀가 어떻게 해서 웅녀가 사람이 됩니까? 굴 안에 살잖아요. 굴. 그러니까 굴에는 곰도 삽니다. 여우도 살죠. 두더지도 살죠. 온갖 동물들이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를 사람들은 어떻게 찾아냈을까? 크로마뇽의 동굴 안에서 틀림없이 이 동굴이 인간이 살던 혈거지라는 것을 확정시켜준 증거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귀가 뚫린 바늘이에요. 다른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벽화예요, 벽화. 그러면 이 벽화와 바늘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 의미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느냐 하면, 여러분, 동물은 잠시도 쉬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여야만 겨우 생존을 영위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도 다 못 살아남고 일부는 죽습니다. 자연도태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물이 살 수 없는 곳, 북극에도 살고, 사바나 초원에도 살고, 히말라야에도 살고, 사막에도 삽니다, 사막에도. 인간은 이렇게 사는데 이 인간이 살게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하고 관련됐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벽화를 그리면 쌀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들 벽화를 그리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벽화를 그리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생산도 수행하지 않는 여가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동물은 여가 시간이 없거든요. 인간만이 여가 시간을 가진 겁니다. 인간만이. 인간은 이 여가 시간을 통해서 이걸 만들었고 이 여가 시간을 통해서 도구를 발명했고 도구를 통해서 여가 시간을 더 늘린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서식지의 우리를 돌파하는 이유는 손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체 구조로 봐서 2m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열매는 따먹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2m 안에 있는 열매만 막 열심히 따가면 겨우 먹고 사는 거죠. 예를 들어 야 따야. 여우는 자기 키보다 높은 나무에 있는 사과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어. 그죠? 입만 벌리고 있다가 안 떨어지면 치워서 못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잖아요. 자기 신체 조건을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인간은 분명히 2m밖에 안 되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 손에 막대기를 들면 3m도 딸 수 있고 4m도 답니다. 이게 바로 서식지의 우리를 돌파하는 인간의 도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도구가 결국 서식지의 우리에서만 획득할 수 있는 재화만으로는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물건을 얻을 수 있고 그 이상의 물건은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 여가 시간을 나에게 안겨주는 겁니다. 그 여가 시간은 내가 그림도 그리고 상상도 하면서 더 좋은 도구를 만드는 데 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계속 여러분 인간이 이처럼 여가 시간을 발전시켜 온 것 인간은 노동 시간을 계속해서 줄이고 여가 시간을 계속해서 늘리는 역사 발전 과정을 쭉 진행시켜 왔고 우리는 여가 시간이 늘어날수록 뭘 보게 되느냐 하면 이런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여가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림을 보게 되고 뛰어난 건축물을 보게 되고 뛰어난 문화적인 유산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가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곧 바로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 civilization이라고 부르는 것,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까닭은 여가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이 여가 시간을 계속 늘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이걸 통해서 문명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 바로 문명의 역사, 노동시간이 줄고 여가 시간이 늘어나는 역사이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실제로 원시공산사회 인류가 최초로 지구상에 등장해서 첫 직업이었던 사냥꾼일 시기에는 인류는 굉장히 배가 고팠고 이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루 종일 들판을 뛰어다녔어도 줄임배를 충분히 채우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많이 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배고픈 이 많은 굶기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집에 있는 여자들이 채취를 해서 조금이라도 이 식량을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계사회부터 인간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게 계속해서 노동시간이 줄고 여가시간이 늘어서 어떻게 됐느냐. 자본주의가 되기 직전에 인간이 얼마 정도 일을 했느냐. 여러분 지구상에 이제 남아있는 자본주의 이전의 모든 자료를 다 훑어보면 똑같습니다. 막스의 자본체간에도 바로 막스가 그 당시에 동유럽의 가장 열악한 농노지역, 봉건지역의 왈라키아라는 지방인데 그 왈라키아 지방에서 있는 이 봉건 문서를 가지고 막스가 계산을 해놨어요. 1년 동안에 이 봉건 농노들이 1년 동안에 일할 수 있는 노동시간이 얼마냐 계산을 해보니까 농업을 하는 모든 온대 지역에서는 현재 지구상에 160일 이상을 영농을 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16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역사학자가 영국 농노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영국 농노들이 자본주의 이전에 일했던 노동 일수가 16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이야 우리가 불을 켜놓고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하지만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농사는 지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농사는 결국 해가 있을 때만 합니다. 따라서 봄에서 가을까지 해가 떠 있는 동안에만 노동을 했고 그 도중에 밥도 먹고 쉬기도 했었기 때문에 하루의 노동시간을 아무리 최대로 잡아도 10시간이 평균 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이전의 중세 농노들의 노동시간은 역사적인 사료를 보면 1600시간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사료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농민들이 얼마 정도 일을 했을까? 이걸 제일 궁금해했던 사람이 이 농민들을 착취해야 될 바로 일본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일본의 조선 총독부 되기 이전에 일본 관료들, 일본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농민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160일 정도 일을 했어요. 1년에 160일. 그러면 이 160일이 하루에 10시간이니까 연간 평균 노동시간 얼마냐?
1600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본주의 이전에 일반 노동자들이 일하던 노동시간, 그 당시 노동자가 전부 농민이었어요. 90% 농민이었으니까 1년에 1600시간을 사람들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마 우리 대학생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제 연세가 좀 되시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방학이 되면 시골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저희 집은 이제 진해에 있었기 때문에 친구 따라서 함안, 뭐 군부, 의령, 또는 이제 저도 저희 외갓집이 있는 의령 저런 데 갔어요. 11월 달 정도 되어서 그 시골에 가게 되면 어른들이 그 마을에서 일하는 사람은 당연히 한 사람도 없죠. 전부 모여 앉아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풍물이나 여러 가지 놀이도 많았고, 그 다음에 뭐 화투도 많이 쳤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내려가게 되면 보통 그 이제 고등학교 때는 좀 이제 머리도 굵어져가지고 내려가게 되면 그 동네 인근에 있는 온 청년들이 다 모여들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골에서 조금 뽑혀서 고등학교를 간 사람들이니까 그 동네에 들어가게 되면 진학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다 몰려들고, 당연히 이제 거기에 온갖 이제 처녀 총각들이 다 모여가지고 방학 때는 그냥 막 주구장창 거기서 노는 겁니다. 그냥 밤새 놀고 술 마시고 뭐 그랬어요. 제가 지금 고등학교 때 그 추억이 참 많은데, 저는 그 마산 인근에 살았기 때문에 밤에 그 동네 친구들하고 같이 저녁에 술 먹고 이렇게 뭐 좀 흥이 돋아져가지고 보름달이 확 휘영청 떴는데 그 배를 몰고 나갔어요. 이 젖는 배를. 그래가지고 바다 위에서 그 대보름 뭐 정말 아주 달빛이 교교히 비치는 거기서 낭만적으로, 물론 다행히도 제가 술을 좀 먹긴 했었는데 빠져 죽지는 않아가지고 살아서 이랬는데, 그랬어요. 그 아름다운 기억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시기에 어르신들이 그 시골에서 벌던 풍성한 겨울을 봅니다. 물론 가난했죠. 지금보다 물적으로 훨씬 가난했죠. 가난했지만 그 당시에 뭐 기껏해봐 먹는다는 게 고구마 말린 빼떼기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쌀 이제 쪄가지고 찐쌀이라고 해서 그 정도가 그 당시에 뭐 대부분 그 간식이었는데, 그래도 그걸 먹으면서 즐겁게 놀고, 노동은 별로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야근을 밥 먹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죠. 우리가 230일에서 240일 정도 평균 보통 근무를 합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34나라를 우리가 OECD 국가라 그러죠. 이 OECD의 2011년 평균 노동시간이 1740시간입니다. 현재 지구상이 제일 잘 사는 나라. 여러분, 이게 자본주의 이전의 중세 농노들보다 무려 150시간이나 더 많은 노동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가 되면서 훨씬 일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선진국들이 그렇다는 것이고, 자본주의가 처음 시작되었던 영국에서는 얼마 정도 일을 했었냐면, 아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노동자가 돌아가신 것처럼 3,500시간에서 4,000시간 가까이까지 일을 했어요. 4,000시간 가까이, 이게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OECD 안에서 지금은 이제 2위로 떨어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년 이상 1위를 하던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던 나라예요. 노동시간이 제일 긴 나라입니다. 2090시간, 작년도죠. 예,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이 자기가 다녀보니까 그 직장이 남이 다 좋다고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직장인 것 같아서 이 직장을 내 자식도 다녔으면 좋겠다고 자식 직장을 물려주고 싶은 생각에 단체 협약에다가 자기 자녀가 들어오게 되면 가점을 달라고 도장을 찍을 정도로 오매불망하는 현대자동차.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지금은 이제 주간연속 이교대제를 새로 시행하게 되면서 노동시간을 좀 줄였어요. 옛날에는 10시간, 10시간씩 일을 했고 주말에도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8시간, 9시간으로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그 하기 전에 2,500시간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최장 노동시간이라는 이 얘기는 자본주의의 모순이 바로 이 노동시간 안에 담겨 있고, 요 앞에 보면요, 요 노동시간이, 여러분, 요 3시간의 노동시간은 내가 이걸 쓰지 않으면 죽는 노동시간입니다. 굶어 죽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전체 노동시간이 준다는 얘기는 무엇이 주느냐면, 요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가는 임금이 주는 게 아니라 요게 주는 겁니다. 자본가한테 빼앗기는 노동시간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의 모순이 덜하냐 더하냐 하는 것의 지표는 뭐가 되느냐면, 어느 나라를 만나더라도 너희 나라는 노동자가 몇 시간 일을 하냐, 평균, 연평균. 여러분, 그게 바로 지표입니다. 그게 자본주의 모순이 얼마나 더 심하냐 덜하냐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것이죠.
북유럽의 나라들은 대개 1300시간에서 1400시간, 미국과 일본이 1700시간에서 1800시간,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2100시간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자본주의적 모순이 얼마 정도 심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자본주의는. 그래서 다 끝났습니다. 오늘 제가 막스가 이 사회를 변혁시키려 그러면 이 변혁의 출발점은 깨미와 백장의 운명이 바뀐 본질을 찾아내야 되고, 그 본질은 교환에서 시작이 되었고, 교환은 바로 관계인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관계.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두 개로 쪼개진 다음에 하나를 자기를 위해서, 하나를 타인을 위해서 하게 되고, 이 타인을 위한 노동시간을 빼앗기는 관계. 요게 이 사회의 모든 모순을 안고 있는 관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바꿔야 되겠죠. 바꾸는 방법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얘기를 할 텐데,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것은 뭐냐면, 이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이상한 게 있느냐면, 여러분, 노동자는 노동시간을 빼앗겨요. 이유는 택시를 자기가 안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금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재벌 2세 집안에 태어났으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어떤 사람은 택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택시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걸까?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일까? 처음부터. 이건 당연히 의문이 가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자본가고 그래서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지금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건희 회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회장님한테 여쭤봅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부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 회장님이 직접 답변은 안 하시겠지만 제가 답변을 추정을 한다 그러면, 그거야 선친이 물려주셨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버님 물려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위에 아버님한테, 그분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은 무덤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뭐 용인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 가서 여쭤봐도 뭐 대답을 해주실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한테 물어본다고 우리가 가상을 해봅시다. 당신 이 회장님, 이병철 회장님은 어떻게 부자가 되셨죠? 이병철 회장님은 선친에게서 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이병철 회장님은 어떻게 부자가 되셨을까요? 좀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에 부자가 된 사람들, 정주영 회장님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쌀 배달꾼이었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부자가 되셨을까?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많은 요인이 작용을 해요. 그 많은 요인 가운데 우연적인 요인 말고 우리가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저렇게 하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믿을 수 있는 것, 요행이 아니고 그 구조를 막스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본주의가 이제 과거에서 자본주의로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떤 필연성, 그 필연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자본주의 이후로 넘어가는 방법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시간은 자본주의의 역사적 등장을 가져오게 되는 조건들, 그게 뭔지. 그래서 어쩌다가 당신은 아버지를 봉급쟁이로 만나가지고 니도 봉급쟁이, 자식도 봉급쟁이, 손자도 봉급쟁이 되느냐? 어떤 사람은 어째서 당신은 재벌 이리 재벌이 된, 깨미는 어떻게 해서 깨미가 되었고 배짱이는 어떻게 해서 배짱이 됐을까? 깨미와 배짱이는 사실은 자본주의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계급이거든요. 이게 자본주의가 되면서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자본주의가 되면서 등장한 이 두 계급의 첫 운명의 결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본주의 본질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